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미친놈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야간 알바를 하는 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에게 물어왔다. 방금 여자 비명소리 못 들으셨나요? 솔직히 오후 4시부터 알바를 하고 야간 대타도에서 나는 조금 졸고 있었다. 하지만 약간 졸고 있었다 하여도 나는 여자 비명 따윈 듣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자에게 아니요. 그런 소린 못 들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그 대답을 듣고 네 그래요 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제가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여기에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왔다. 뭔지는 몰라도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에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건장한 남성이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대뜸 비명소리를 들었냐는 것이며 그 뒤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만지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물어보자 남자는 나에게 고개를 돌려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다. 자신과 친한 형이 둘이서 놀다가 이제야 귀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소리를 듣고 남자와 다른 한 사람은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왜 갈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 이 시간에 여성의 비명소리이면 간간이나 뭔가 사건이 있겠지 했으며 그렇다면 건장한 남성 둘이서 조금 도와주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가 튀어나와 울면서 자신들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긴 어딘가요? 울고 있는 여자의 이상한 질문에 남자들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이곳의 지리를 말해주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일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냐고 묻는다면 글쎄 왜일까? 낯선 남자가 앞에 있고 장시간 근무로 머리는 아프고 피곤한데 이런 이상한 일까지 생겼으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을까? 아니면 내 나이대의 소년 소녀들이 그렇듯 특별한 일을 겪는 것에 대한 자랑이나 뭐 그런 거였을까? 뭐 어찌되었건 친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다고 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남자가 나에게 물어왔다. 저기 무서워서 그러는데 요 앞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는 없나요? 난 남자의 질문에 별 생각 없이 지금은 알바 중이라 이 자리를 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숨을 쉬고 그래요라고 하며 전화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친구분은 어디에 있냐고 남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지금 형은 자신의 집에 숨어 있고 자신은 달려서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에 와서 상황을 지켜보며 숨어 있다고 했다. 대답을 듣고 나는 적당히 아 그래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친구에게 카톡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이에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걱정이 되어 나가서 붙잡아 가게에 있으라고 하려 했지만 그때 친구가 한 말이 그런 나를 말렸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잠시 나는 친구가 보낸 카톡을 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 많은 것이 이상했다. 남자는 말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아무리 내가 졸고 있었다지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나는 여성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남자는 말했다. 형은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자신은 편의점까지 달려서 피신했다고.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게 한 것일까? 남자들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직접 찾으러 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남자는 있지만 여자는 안 왔다. 밖에 있지도 않다. 그래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형과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당황스러워 친구가 던지는 질문에 왠지 모르게 남자를 변호했다.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물어왔고 듣고 보니 또 이상했다. 남자는 왜 친한 형과 여자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굳이 내가 있는 편의점까지 달려왔을까? 남자는 말했다.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 앞까지 같이 가주시지 않을래요? 라고. 나는 야간 알바이고 이 편의점엔 나 혼자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어째서 바래다 주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안전을 위해 피신한 그는 왜 굳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나라는 동행인을 만들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남자는 어째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다닐까? 왜 형 집에 가지 않았을까? 나는 왜 비명을 듣지 못했을까? 왜 하필 근처에 다른 가게가 아닌 혼자서 매점을 지키는 내가 있는 편의점으로 와서 몸을 숨긴 걸까? 나와 동행해서라도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밖에서 전화를 하던 남자의 모습이 더욱 이상하게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하던 남자는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분 탓인지 그 남자의 뒷모습은 겁에 질린 것 같지 않았다. 그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친구와 하고 있다가 밖을 살펴보니 봉고차 한 대가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 용감한 시민. 인석에게는 그날도 어김없이 지겹고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다. 일어나 씻고 또 죄 없는 잠을 탓하며 밥도 거른 채 직장. 평소와 똑같이 직장 생활, 그리고 퇴근. 전날과 다른 것. 점심 메뉴와 오늘은 과장에게 욕을 먹지 않았다는 것 정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인석이었다. 퇴근 중에 벌어진 작은 사건만 빼면 말이다. 부산 부전동의 달동네. 요즘 들어 개발이다 뭐다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지만 어느 한쪽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달동네. 그곳에 인석이 살고 있었다. 차를 구입할 수도 없는 처지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석은 그날도 어김없이 부전역에서 하차해 하염없이 경사진 높은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비록 밤 9시 4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일찍 자는지 불 켜진 집 하나 없이 깜깜했다. 그렇게 얼마나 올라갔을까? 매일 다니는 길이라 해도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높은 경사의 길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인석이었다. 숨을 내쉬는 동안 잘못 들었나? 인석은 황급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주위를 깊게 듣지 않으면 차가운 가을바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을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인석은 자다가도 소곤거리는 소리에 일어나는 극도로 민감한 귀를 가진 터라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다.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그랬어. 어디서 나온 정의감일까? 평소 무척이나 겁이 많은 인석임에도 불구하고 골목을 헤매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개의 골목을 다녔을까? 결국 여태껏 올랐던 길을 다 내려가면서까지 골목골목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인석이었다. 잘못 들었나? 나지막한 한숨 섞인 말을 내뱉은 인석. 고개를 기울인 채 애끌픈 귀만 손바닥으로 쳐댔다. 근데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은 가까스로 눈을 뜨는 인석. 뒤통수가 아픈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신이 철제의자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었다. 전혀 처음 보는 곳 뒤통수를 얻어맞고 쓰러진 채로 끌려온 곳인데 아는 곳일 리가 없지만 아무튼 전혀 낯선 곳에 온 인석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눈을 깜빡이고서야 조금씩 집안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창고인가? 왜 입은 난마가 놓은 거지? 나 이제 죽는 건가? 젠장 소리를 질러볼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냄새는 대체 뭐야 젠장. 온갖 생각이 인석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손목이 아프고 저릴 정도로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인석은 이내 엄청난 절망에 휩싸였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인석이었다. 그리고 그때 난데없이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인석의 좌측에서 환한 빛이 쏟아졌다. 그리고 연이어 들리는 굵은 목소리. 일어났나? 인석은 목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시선을 돌렸다. 얼씨구, 내 얼굴 못 봤으니까 살려주려고 했더니 과감하게 쳐다봐버리네. 음에 무서워라. 남자의 말에 인석은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납치범들은 대개 얼굴을 보이면 살인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인석은 흐르는 눈물을 꾹 눌러 참고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남자를 향해 타이르듯 말했다.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정말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 저 풀어만 주시면은 머리 때리신 것도 잡아와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도 절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깐.
풀어주십시오. 차분하게 말을 늘어놓은 인식. 하지만 그런 말은 먹히지도 않는지 남자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웃기고 있네 새끼가. 네 옆에 좀 보고 말하지. 그제야 남자가 들어온 문을 통해 환하게 밝혀진 방안을 살펴보는 인석이었다. 너무 놀라 비명조차 토하지 못하는 인석이 바라보고 있는 곳엔 좋기 열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의 잘린 신체 부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발다리, 손, 머리, 몸통.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그 악취가 저것 때문이었던가. 자신의 무릎에 냅다 토해버리는 인석. 그제야 내려본 철제 의자엔 누군가의 피로 붉게 젖어 있었다. 필시 아까 전에 들었던 비명의 주인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리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는 인석이었다. 더러워라.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이렇게 써놓냐.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여버려야겠다.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한 채로 방구석 한편에 놓인 작은 손도끼를 집어든 남자는 천천히 인석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가 어째 네 형님이냐? 그냥 쿨하게 가자. 남자가 질질 짜지 말고. 남자가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인석의 머리를 반쪽으로 갈라버릴 듯한 손도끼에는 얼마 되지 않은 듯한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형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는데 못난 아들 먼저 갑니다. 당장이라도 찍어버릴 듯이 높이 치솟았던 손도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석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너도 엄마한테 버림받았냐? 남자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것일까? 도끼로 내려찍지 않아도 곧 죽을 정도로 울고 있던 인석은 황급히 숨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3살 때 부모님한테 버려져 고아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한번 찾아뵈려고 요즘 찾고 있었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형님 오늘 있었던 일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체 무엇이 남자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 어느덧 실실거리던 표정과는 정반대로 한껏 굳은 표정으로 인석을 내려보던 남자는 손도끼를 방구석에 던져놓곤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도 나랑 똑같구먼. 버림받았어. 말을 끝낸 뒤 굳어버린 남자. 방 안에는 이내 인석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렇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한참을 서 있던 남자는 천천히 움직여 인석의 뒤편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손을 꽁꽁 묶어 놓았던 밧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래 풀어줄 테니 대신에 그거 하나 기억해라. 신고하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버릴 테니까. 신고 안 할 거지? 약속할 수 있지? 풀어준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인석이었다. 예 물론이지요. 형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석은 풀려나게 되었다. 한 달 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주일 전에 붙잡힌 엽기 연쇄살인범 정남철을 기억하시는지요? 무려 30명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킨 정남철. 이 사건을 경찰들도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어 이도저도 말이 많았었는데요. 용감한 시민 김인식 씨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신고했었죠. 오늘 그 김인식 씨가 대통령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4주 전 정남철에게 납치당했던 김인식 씨는 특유의 용기와 기지로 TV 방송에서는 연일 용감한 시민 김인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문을 부풀리고 부풀려 격투를 해서 잡았니 어쩌니 떠들어대는 통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식은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미 얼굴까지 알려진 터라 매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며칠 전에는 이미 수천만 원을 선금으로 받고 CF 모델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바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인식. 1분 1초가 아쉽다는 듯 울려대는 벨소리. 또 인터뷰 요청이거나 뉴스를 접한 친구들이겠지. 즐거운 기분으로 받은 전화엔 의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인식 씨, 여기 경찰서 이영사입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참고인 조사를 해야 돼서 말입니다. 경찰서에 좀 나와주세요. 그놈을 다시 만나야 하다니. 사실 경찰서라 해도 그 남자를 또 본다는 건 거림칙한 인석이었다. 저기 그 사람 안 보고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5시까지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5시까지 가겠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경찰서에 잡혀 있지만
자신이 풀려날 때 했던 마지막 협박이 영 마음에 걸리는 인식이었다. 8시 30분. 유리창 너머의 남자를 한참이나 바라봤다. 감기라도 걸렸는지 목소리가 걸걸한 게 그때 그 느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죽이려는데 전혀 망설임 없던 섬뜩한 눈매만은 여전했다. 말도 안 되지요. 다 저질러 놔놓고. 이제 와서 절대 내가 한 일이 아니네. 기억이 안 나네. 정신병자, 이중인격자인 척. 저렇게 행세해서 사형은 면하려고 하는 거 보면 저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저런 건 중국 놈들처럼 바로 공개적으로 쏴 죽여야 되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 격분하는 이 형사. 딱히 조사도 다 끝나고 할 짓도 없는 차에 남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기엔 심장에 무리가 갈 듯한 인식은 대충 집에 가려는 생각에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는 뒤돌아섰는데 이 아줌마가 뭐하는 짓이에요. 난데없이 나타난 중년의 여자가 인식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 형사도 주변 형사들도 당황한 듯 황급히 여인을 힘껏 떼어내자 경찰서가 울리듯 울부짖는 여자였다. 개놈의 자식아, 우리 아들이 뭘 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경찰 놈들이랑 짜서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 생판남 누명 씌우면 내 놈 새끼는 잘 살기라고 그러나. 인식은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이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아무리 말려대도 힘이 빠지지 않는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여자였다. 9시 40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전역에서 하차해 오르막길을 향하려 할 때 여자에게 발로 차인 왼쪽 정강이가 무척이나 아픈 인석은 정장 바지를 걷어 보았는데 구두로 차여서 그런지 붉게 멍들어 있었다. 자기도 그놈한테 죽을 뻔했는데 누굴 탓하는 건지 왜 자기한테 난리인지 사실 여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부어오른 정강이를 보자 화가 치미는 나머지 홧김에 욕을 내뱉었다. 그러게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지. 괜히 내 탓을 하고 지랄이야. 응? 뭐야? 아, 아들 그 여자가 엄마. 갑자기 소름이 돋아나는 인식은 황급히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내 들어 통화 버튼을 눌러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까스로 눈을 뜨는 인석. 뒤통수가 아픈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신이 철제의자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었다. 정신이 드나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에 흠칫하는 인식이었다.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듣던 그 목소리. 어두워도 알 거야. 내가 누군지. 그렇지. 인식은 미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할 말을 잃은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남자는 그런 인식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자신의 할 말을 계속해 나갔다. 난 집이 가난하단 이유로 한 살 때 버려졌어. 뭐 쌍둥이 형은 데려가고 난 버림받았지. 뭐 평범하게나 살았으면 원망이라도 안 했을 텐데. 이리저리 쫄딱 말아먹고 결혼할 한 사람도 고아라고 장인이 반대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찾아보았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나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기 달동네 꼭대기에 아파트 세우는 게 다 형님 가더라. 억울해서 나만 개같이 살게 된 게 억울해서 살인이나 하고 줄곧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너를 본 거야. 네 같은 놈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까? 그래서 결심했지. 네 결정에 맡기기로. 숨을 급하게 내쉬는 인식.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온몸을 떨어대는 게 심장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보였다. 진짜 내가 신고 안 하면 복수 따윈 입고 열심히 사는 거고 신고하면 계획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고 그럴라고 했지. 근데 내가 약속을 어겼어. 미친 듯이 오는 인식은 급하게 소리쳤다. 작은 손도끼가 인석의 머리를 파고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연구. 모든 카메라의 앵글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고 각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마이크를 앞다투어 앞으로 뻗고 있었다. 정작 주인공은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을 뿐이다. 1년 전 개미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다리 끝에 손가락을 만들겠다는 한 박사가 있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연구 보고의 학계에서는 꼴통 박사로 이름을 꽤 날렸었다. 하지만 끈질긴 브리핑 끝에 결국 지원을 받게 되었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짧은 시간에 연구에 성공해버렸다.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였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박사님의 컨디션상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일제히 자기에게 질문에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로 회견장은 가득했다. 이내 사회자의 지목이 이루어졌고 선택된 기자는 성급히 물었다. 우리 신문의 이종현 기자입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의 성공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박사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끝을 맺자 이번엔 일제히 수첩과 마이크를 꺼내든다. 갈증이 났는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박사가 말했다. 사실 연구 과정의 전개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적어도 10년을 잡은 연구가 2년 만에 성공했으니 실상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금세 분위기에 적응한 박사는 수첩에 받아 적는 기자들을 보며 한 템포 쉬며 다시 말했다. 빨리 끝낼 만큼 앞으로의 계획 또한 빨리 잡아서 다음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사의 말이 끝나고 고요했던 기자회견장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거기 기자분, 말씀하세요. 저요? 감사합니다. 발빠른 뉴스의 박현덕입니다. 지금 인터넷은 박사님의 연구 성공 소식에 아주 뜨거운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박사님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요하다. 모두가 박사의 입을 떼길 기다렸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 미소를 띠고는 말했다. 큰 일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이라면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인간적이니 또는 웃기지도 않는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는 생명공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번에도 박사는 한 템포를 쉬고 말했다. 확실한 건 우리 인류는 한 걸음 더 진보했다는 것입니다. 제 연구는 개미의 손을 달았지만 우리 인류에겐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은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고 단언컨대 머지않아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불치병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공학은 항상 적이 많았다. 인권 문제, 종교 문제와 항상 충돌해왔다. 이는 자신의 철학의 자부심이 강한 최 박사에게 큰 걸림돌이었고 연구 내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결국 성공한 연구는 최 박사로 하여금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였고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비판적인 시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말할 수 있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불로의 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불로의 생이라는 단어에 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불가능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이들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눈앞에서 확신받고 싶었으리라. 물론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생명이라는 것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수병을 들이켰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 이거 피곤하군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한껏 뜨거워진 회견장은 마지막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아니,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듯하다. 사회자가 지목하기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내 한 사람을 지목했다. 늘 푸른 뉴스의 이기찬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학계에서도 이 연구를 인정받지 못해서 초반에 아주 난항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맞는 재밌는 질문이네요. 계기라. 다시 한번 물을 들이켰다. 머리도 극적극적한다. 꽤 말하기 거시기한가 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다들 읽어보셨죠? 전 읽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가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을 하며 살아가기 훨씬 전부터 버섯을 재배하고 진딧물을 목축해서 식량을 보급해왔습니다. 또한 거대하고 체계적인 집단 시스템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실상 이 지구의 주인이었죠. 마치 연설하는 듯 그는 비장한 모습으로 말했다. 그리곤 짧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진화론 학자들에게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개미의 앞으로의 모습들로 진화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나 뭐라나. 기자들이 갸우뚱했다. 그 모습을 보고 최 박사가 다시 말했다. 이거 피곤하니 별 말이 다 나오네요. 계기는 그래요. 앞으로 자세한 계획은 없지만 이 새로운 개미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끝맺음을 맺은 최 박사가 사회자에게 눈치를 준다.
사회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대고 말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최 박사님과 기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 박사 연구팀은 저희들끼리 술 파티를 열었다. 연구 성과가 최 박사의 공이 제일 크지만 박사는 다른 연구원들이 자신을 믿고 잘 따라줌이 이 연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술에 취한 한 연구원이 말했다. 박사님, 재미있지 않아요? 최 박사 또한 분위기에 취해 흥얼거리며 말했다. 재밌다니 뭐가 말인가? 제가요 상상을 하나 했는데 말입니다. 재밌어서요.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켠 최 박사가 되물었다. 무슨 상상을 했길래 그렇게 재밌어 하는 거야? 어서 말해보게. 우리 개미를 연구했듯이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연구하고 있다면 술에 몸을 가누지 못한 연구원이 결국 소파에 쓰러졌다. 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친구 완전 같구먼. 연구원이 술김에 한 소리는 확실히 재미있는 상상인가 보다. 최 박사도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다. 하지만 이내 속이 거북해져 옴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이거 나도 꽤나 취했나 본데. 그리곤 다시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다. 우리의 연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생명체들은 이제 다른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발전이고 앞으로의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인간과 모습이 흡사하나 여러 다른 점이 보이는 한 형체가 모여있는 많은 형체들의 앞에서 말을 한다. 흡사 대학교 강의실과 모습이 비슷하다. 질문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손을 들은 한 형체가 질문했다. 질문을 던진 학생이 귀엽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린 채 말했다. 이들이 작은 생명체에게 손을 붙여줬던 것처럼 저도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마침 문제를 내느냐 무엇을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불인가요? 아까 질문했던 형상이 되물었다. 맞아요. 이 생명체들은 불을 사용한 순간부터 B203 행성의 주인이 되었죠. 그리곤 이렇게 발전한 거랍니다. 이번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뭔가요? 그럼 꽤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이 연구는 언제 끝나는 거죠? 꽤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선 질문에 답하자면 이제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명공학 발전 속도로 보아 곧 생명 기능을 정지시키는 유전자 코드를 밝힐 것 같네요. 이들이 죽지 않는 삶을 가지는 순간이 제 연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죠? 매번 하는 것처럼 연구가 끝난 행성은 폭파시킵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에 우리와 충돌할 아주 적은 가능성을 애초에 없애는 거죠. 강의실이 술렁인다. 형체가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강의실을 나온 형체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다른 많은 형체들의 인사를 받는 걸로 보아 꽤 나이가 많은 모양이다. 발걸음을 늦추다 이내 한 불투명한 벽 앞에 선다. 벽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벽이 사라지고 형체는 안으로 들어간다. 순식간에 다시 불투명한 벽이 밖과 안을 가른다. 그리곤 벽 앞에 그의 신원을 밝히는 정보가 뜬다. 네 번째 이야기, 엄마가 아니야. 어렸을 적 이야기다. 과거 나는 청주의 모동네의 무심천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때문에 무심천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무심천에 빠진 모양이다.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6살이었던 데다가 이틀 전 비가 내려 물이 좀 불어있던 터라 한참을 떠내려갔었다고 했다. 지나가던 어떤 누나가 구해주었다고 하는데 감사할 일이다. 다행히도 무심천은 물이 좀 많이 불어도 유속이 빠르지 않은 편이었고 또한 그나마 많이 줄어든 터라 여자가 구할 정도는 되었던 모양이다. 거기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은 모양인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아 차라리 물을 덜 먹었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부딪히지 않은 모양인지 상처도 없었다. 하여간 그 이후로 자주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하얀 손들이 촉수처럼 길게 뻗어나와 내 몸을 붙잡는 꿈이었다. 하지만 악몽같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 자주 꿈을 꾸어서 그런지 이상하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다. 몇 년이 지나 부모님은 원래 청주에서 하던 일을 접고 상경하셨고 덕분에 나는 할머니와 같이 살아야 했다.
할머니는 집안의 막내였던 나를 매우 아끼셨고 나도 할머니가 좋았다. 그렇게 한동안 시골에서 살게 되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당시였는데 당시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 같다. 그 즈음 시골은 가로등이랄 것도 없었고 시골에는 TV와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는데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늘 아파서 골골거리는 나는 병원을 가도 차도가 없고 계속 몸이 나빠지자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된 것이다. TV도 별로 볼 게 없고 딱히 밖에서 뛰어다닐 정도로 몸이 좋은 편도 아니라 친척형들이 사놓은 책을 읽거나 뒹굴거리다 자거나 뭐 그랬던 것 같다. 어느 날인가 불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불장난을 했던 것 같다. 수여물로 사용하려 커다란 집처럼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뽑아 사람처럼 만들어서 옆에 잔뜩 쌓아놓고 화형식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꽤나 잔인한 성격이었던 모양이었다. 한참을 하나 태우고 나무에 불이 안 붙어 또 태우고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어두운 아궁이 안에서 익히 보던 무엇인가가 빠르게 기어나왔다. 그래, 꿈속에서 보던 그 촉수처럼 긴 하얀 손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그 흐릿한 모습과는 다르게 길고 가는 손과 팔은 빠르게 튀어나와 내 앞에 흙을 쇠사랑처럼 콱 찍어 긁어냈다. 길고 두꺼운 그리고 시커멓게 때가 낀 손톱이 바닥을 긁었다. 그리곤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던 나를 아쉬운 듯 손을 휘적거리며 잡아채려 했다. 자세가 낮고 키도 작았던지라 아궁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어두운 구석 먼발치에서 새빨간 눈이 보였다. 길고 가는 팔을 위협적으로 흔들던 그것은 처음에 빠르게 튀어나왔던 속도와 다르게 천천히 팔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말투와 목소리였다. 하지만 새카만 어둠 속의 밤만 보이는 그 얼굴.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벌어진 입속으로. 아궁이의 어둠보다 더 새카맣게 보이는 어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었다. 그것은 두 팔을 내밀며 나를 불렀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아궁이 근처로 천천히 몸이 기울었던 것 같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뭔가 휙 하고 내리쳐진 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장작으로 쓰는 나무를 집어들고 나를 향하는 손을 계속 내리쳤다. 팔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계속 나를 향해 뻗어왔다. 팔이 계속 휘적거리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후다닥 부엌을 나가셨다. 그리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의 벽에는 수많은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안방에는 노란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당신께서는 나를 안방에 넣으시고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궁이 깊은 곳에서 팔을 뻗어왔었다. 앞으로 더 와서 손을 뻗으면 충분히 나를 잡고도 남음인데 더 앞으로 오지 못한 것은 아마 아궁이 위쪽 벽에 붙어있던 부적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알지 모르겠지만 아궁이들은 솥을 끓여 밥을 하거나 해야 했기 때문에 벽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덕에 아궁이 속 그것은 벽에 부적을 기점으로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었다. 깜짝 놀란 가슴의 방에 가만히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에서 다시 나지막한 그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사랑스러운 아가. 우리 아가를 누가 데려갔니? 손톱으로 천천히 바닥 아래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큰아버지 내외가 밭일에서 돌아오셨다. 하지만 문 밖에서 할머니가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사랑방으로 가셔야 했다. 당시 할머니는 내게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큰아버지들이나 형들, 누나들에게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고 또한 큰아버지 형제분들이 모두 할머니 말씀이라면 끔찍이 죽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빌어먹을 목소리와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으며 있어야 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을까? 차가운 바람이 휙하니 들이닥쳤다. 초겨울 차디찬 날씨에 아궁이에 불까지 넣지 않아서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첫 새벽 색동옷을 입은 아줌마가 서 계셨는데 머리는 5대5로 갈라 동백기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 넣었었다. 손에는 작두칼이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버선발로 올라온 아줌마는
할머니보다 한참 어려 보였음에도 틱틱 반말을 내뱉었다. 저놈이냐? 예, 우리 막둥입니다. 꼭 좀 구해주세요. 이 여편네는 나이를 먹더니 눈에 백태가 낀 게야. 귀한 손주놈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놔둔 게야. 온갖 잡것들이 잔뜩 붙어서는 애 진기를 쏙 빼쳐먹고 앉아있는데 이년은 눈깔이 얼마나 병신이면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몰라봐. 이년 처녀적에는 좀 영특하다 싶더니 나이를 처먹더니 노만기가 든 게야. 딱 봐도 아줌마는 40대, 50대,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보이고 우리 할머니는 당시에 칠순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꼭두새벽부터 찾아온 아줌마는 마치 할머니를 어린애 대하듯 하고 있었다. 어릴 적 하는 것이 정말 할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할머니 역시도 그렇게 그 아줌마를 대접했다. 아줌마는 무쇠로 만든 작두칼을 들어 대들보에 꼽더니 일단 저놈한테 붙은 잡것들부터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저 빌어먹을 연을 집어넣어야지. 어디 돼진 년이 산새끼를 지 애새끼라고 잡아가려는 게야.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난 이상하게도 아무리 잠을 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게 늘 힘들었는데 아줌마가 다가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는 나지막이 그것에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내 아이야. 내 아이를 돌려줘.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금세라도 땅을 뚫고 기어 나올 것만 같았다. 아줌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몸에서 뭔가를 잔뜩 떼어내는 신용을 했다. 대부분 등에서 떼어냈는데 떼어낼 때마다 진짜로 몸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판단 못하는데 그런 행위에 플라세보 효과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므로 실제로 그 아줌마가 심령술에 뭔가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아줌마는 그렇게 내 몸에서 뭔가 떼어내는 신용을 잔뜩 하며 이것들 뭐 일이 많이 붙어 있어? 물귀신 놈들. 이놈이 죽을 놈처럼 보이냐? 여긴 물도 없어. 라고 소리치고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는 듯 주섬주섬 주워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분홍색 보자기에 담는 신용을 하고는 저고리에서 노란 부적을 몇 장 뜯어 보자기에 같이 집어넣고 마당에 들고 나가 태워버렸다. 아줌마는 그렇게 보자기가 전부 다 탈 때까지 뭐라고 보자기 앞에서 계속 중얼거리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갔다. 이년아, 내가 말했지. 부엌에 어린 사내놈들 들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정신 말짱한 녀석들도 헛것이 보일 정도로 악독한 년인데 어렸을 때 물에 빠져 뒤질 뻔하고 온몸에 잡것들이 잔뜩 붙은 내 새끼가 들어오니 전연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에 빠졌다는 건 할머니도 몰랐고 나도 이 아줌마한테 말한 적 없었다. 아줌마는 할머니한테 호통을 치고는 나를 아궁이 앞에 앉히면서 말했다. 앞에 보이냐? 전연도 보여? 여전히 그것도 내게 너무나 잘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손을 뻗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정의 승리인 건지 뭔지 그것은 다시 우리 아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라고 하며 손을 뻗어왔다. 그러자 아줌마는 하나 남은 작두칼로 그것에 길고 앙상한 두 팔을 퍽 내리치며 소리쳤다. 잡년. 돌아가. 그러자 진짜 팔이 푹 잘려나가며 그것은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잘 들어. 전현은 어차피 이 밖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 어린애가 아니면 전현이 접근할 일도 없을 거야. 팔이 속 들어가 씩씩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귀신을 바라보던 아줌마는 잘려나간 두 개의 귀신 팔을 들더니 이번에는 작은 관을 꺼내어 그 안에 집어넣고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노란 부적을 붙이고 금줄로 친친 동여맸다. 그리고 팔을 잘라냈으니 나중에 또 애들이 들어와도 전현이 손을 쓸 수는 없을 게야. 벽에 붙은 부적만 안 떨어지게 잘해둬. 라고 말했다. 그렇게 공포스럽던 시골에서의 나날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골 형들도 부엌에 들어가면 크게 혼이 났었다고 했다. 하지만 형들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할머니도 슬슬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잊은 데다가 실제로 형들은 부엌에 들어가도 그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할머니도 그 전에 우리 증조할머니한테나 구전으로 들은 얘기라서 나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잊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집은 허물어졌다. 예쁜 양옥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궁이도 없고 귀신도 없었다. 당시의 기억은 이제 나 혼자만이 간직한 기억이 되었고 간간히 군대에서 훈련 중 텐트에서 잠이 안 오면 재미로 해주거나 여자친구 놀려줄 때 가끔 하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밤이면 찾아와 뒤에서 날 천천히 끌어안는 그것 때문이다. 우리 아기 엄마가 왔어. 우리 아가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랑 가자. 그것은 그리 말하며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팔이 없어서 내 목을 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내 뒤에서 나를 자신의 아이라 부르며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덜거리는 하얀 소복의 새하얀 몸뚱이. 뱀처럼 긴 목 팔뚝 관절 앞부분이 전부 잘려나간 길고 앙상한 팔. 그것은 나를 내려다보며 그동안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죽었으니 이제 엄마 팔만 꺼내면 돼. 우리 아가 조금만 기다려. 그 아줌마를 찾다가 남긴다. 2013년 11월 3일에 돌아가신 무속인을 알고 있다면 꼭 제보 부탁한다. 요즘 뒤에 그것의 말이 바뀌었다. 줄은 거의 다 풀었어. 이제 이종이만 떼어내면 돼.